쿠바 앞바다에다가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마두로처럼 처단을 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가 쿠바에 대한 지원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쿠바는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규모 정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쿠바 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기소 및 카리브해 항공모함 배치를 쿠바 정권 압박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건 확실한 압박 시도입니다. 올 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하는 군사작전을 했을 때 똑같은 식으로 했거든요. 마두로는 진작부터 기소가 되어 있었지만 올해 초에 카리브해 앞바다에다가 항공모함을 갖다 배치하고 그러면서 분명하게 압박을 줬고 물러나라 라고 이제 계속 압박을 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쿠바 앞바다에다가 니미츠급의 이 항공모함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라울 카스트로라고 하는 이 쿠바의 최고 원로 정치 지도자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미국이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법원에다가 기소를 했습니다. 아니 쿠바 국민을 왜 미국 법원에다가 기소를 했을까? 왜냐하면 미국인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혐의가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건데 1990년대에 말이죠. 쿠바의 미국이가 조난자 구조대라고 하는 미국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타고 있던 미국 비행기를 쿠바의 전투기가 가서 격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쿠바 전투기가 미국 시민을 죽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혐의이고요. 두 번째는 이 쿠바가 그동안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에서 여러 차례의 테러가 있었는데 그 배후에 쿠바의 정보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황 증거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죄명으로 해서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를 한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게 참 이례적이고 독특한 것이 이 라울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예요. 나이가 지금 95세예요. 이 사람이 1931년생입니다. 95세. 그러니까 이건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상태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안 건드려요. 그 죽은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물러나라. 물러나면 그대로 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그렇게 처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쿠바에서 시위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산발적이지만 그들의 리더가 없어서 지금 이게 대규모 시위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더 크게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정권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미국이 도와줄게. 쿠바가 새로운 나라로 태어나는 것을 도와줄게.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쿠바의 감청, 도청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중국의 카리브해 진출 의도가 미국의 쿠바 압박 결정적 변수로 봐야 할까요? 분명히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2019년부터 쿠바의 도청시설, 감청시설, 기본적으로 그전부터 있던 것들을 중국이 들어와서 그것을 더욱더 강화하고 중국의 목적에 맞도록 지금 정보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미국의 정보당국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어쩌면 쿠바는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좀 다 굶고 있고요. 대규모 정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아서 사람 죽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야말로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그냥 총칼을 가지고 그냥 옥박질러서 지금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냥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그냥 다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우려가 미국한테 있는 거죠. 왜?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에게는 이 쿠바라고 하는 이 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의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이것은요.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 기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한테는 이 미군 기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는 겁니다. 심기를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게는 이 오산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가 굉장히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와 똑같은 위협을 쿠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쿠바에다가 뭐 군대를 직접 갖다 놓지는 않을지라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것들을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쿠바를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세가 워낙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근데 조만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정보당국에 이 조사한 그 정보를 공개하면서까지 이거 치워라. 쿠바에서 이런 시설 치워라. 그리고 쿠바 정권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쿠바는 물론 그거 부인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거 너희들이 조작한 거야. 라고 미국이 공개한 정보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이 수집한 정보에는 이러한 게 있다. 이런 내용까지 공개를 해놓은 상태여서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쿠바 그 자체도 눈에 거슬리지만 쿠바를 이용해서 중국이 들어와서 미국을 감시하는 또 감청하는 이런 행위가 더욱더 거슬린다고 봐야 될 겁니다. 러시아도 쿠바를 마지막 거점으로 노리고 있는데 쿠바를 둘러싼 미중러의 이해관계가 냉전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이미 재편이 됐다고 봐요. 다만 옛날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재편이 됐느냐.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 중남미에 있어서 쿠바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 인구 지금은 한 1,000만 명 돼 있습니다마는 이 조그만 나라가 사실은 이 중남미 지역의 반미 세력들의 리더였어요. 그 이전까지 쿠바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 중남미 지역은 다 어쩌면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던 지역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 이전에는 어땠느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잖아요. 여기가 다. 그러다가 스페인, 포르투갈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생겨났는데 그 독립국가들은 미국의 영역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그런 땅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하나는 자본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이 세력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소련 세력이 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국이 강력하게 막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사정권들이 등장을 하더라도 그들이 반공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한 미국이 그냥 두둔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비록 독재일지라도.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이제 이 저항 세력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군사 독재에 대해서 그
저항 세력 중에 가장 먼저 또 강력하게 성공한 세력이 바로 쿠바인 겁니다.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하고 체 게바라라고 하는 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공산주의자가 있잖아요. 우리 아직도 지금 청년들 보면 이 티셔츠에다가 체 게바라 그 베레모 쓴 초상화를 그려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자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체 게바라하고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쿠바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쿠바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고 거기에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원래 소련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쿠바에다가 압력을 가하고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쿠바가 소련하고 손을 잡게 된 거고 소련이 쿠바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된 거고 그 소련은 지금 러시아가 돼 있는 거죠. 그런 구도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쿠바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 라틴 아메리카뿐만이 아니고 중동이라든가 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이 저개발 국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후원 세력 또 강력한 군사적 지지 세력으로 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이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활동을 소련이 또 강력히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 줬던 것이고요. 자, 근데 지금도 사실은 뭐 비슷하지요. 쿠바라는 나라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가장 강력한 반미 국가이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미의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이 쿠바를 또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뭐 이런 점에서 보면 반미 세력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뭐냐? 쿠바가 너무 힘이 없어졌어요. 쿠바가 그 쿠바 국민들 자체의 혁명적인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거의 사그라들었고요. 그 혁명적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쯤 뭐 80세, 90세 이 정도일 거라고 봐요. 다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거나 지금 라울 카스트로 같은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70대, 80대, 90대. 그러니까 사실은 힘을 못 쓰는 거고 젊은 세대들은 그런 데 관심도 없는 거고 그냥 편안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쿠바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힘이 있지도 않아요. 이제는 뭐 그야말로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 전기 발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렇죠. 그리고 후원 세력도 상당히 성격이 달라졌어요. 과거의 소련은 쿠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또 상당히 풍부한 물질적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얘기가 다른 거죠. 중국 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아요. 러시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별로 많이 해주지 않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2026년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그런 색채가 강해졌죠. 미국이 저렇게 군사적으로 기세 등등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말로만 야 그러지 마 뭐 그 정도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서서 뭘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중국, 러시아가 다 지금. 그러니까 쿠바에 대한 지원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미국이 거의 쿠바를 물리적으로 거의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도는 뭐 미국과 반미 세력의 대결장, 그게 쿠바라고 하는 존재다. 이 구도는 비슷하지만 하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과거에 소련이 해왔던 쿠바에 대한 지원 역할, 이것은 지금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쿠바 자체도 힘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쿠바는 수도 아바나 정전과 중유 바닥 보도까지 나오는데 쿠바의 에너지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뭐 최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쿠바는 지금 대규모 정전 사태, 불을 쓰더라도 하루에 2-3시간 겨우 쓸까 말까 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것조차도 안 돼서 뭐 온 나라가 다 캄캄하게 되어 있고 자가 발전기를 갖고 있는 집들만 그것도 석유가 있는 집들만 그냥 자가 발전을 해서 조금
발전을 하는 정도, 뭐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인 아바나 같은 데도 보면 거기서 불이 켜져 있는 데는 밤에 관광객들이 오는 호텔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관광객도 없기 때문에 그마저도 뭐 거의 켜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쿠바에다가 기름을 제일 많이 대줬던, 대부분의 이 석유를 대줬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이거든요. 2012년 그 무렵부터 이제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이 차베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차베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이 차베스는 아주 지독한 공산주의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를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고요. 쿠바를 정말 좋아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차베스는 쿠바를 찾아가서 동맹관계를 새로이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그리고 쿠바가 군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 군대, 쿠바의 군인들, 특히 정보와 관련, 정보라든가 경호와 관련된 쿠바의 군인들을 대거 베네수엘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궁을 쿠바 군인들이 경호를 하고 또 대공 이제 레이더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던 그 인력들도 다 쿠바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쿠바의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쿠바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야가 바로 이 의료 분야거든요. 그래서 쿠바에는 인구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쿠바의 의사들을 또 베네수엘라에 대거 불러들여서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했던 거죠. 그 대신에 베네수엘라는 쿠바에다가 아주 풍부한 석유를 아주 싼 값에 제공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이 차베스가 집권을 하면서 그 석유 채굴 시설들이 전부 다 막혀버리고 고장나고 뭐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지금은 생산을 별로 많이 못해요. 근데 매장량으로 보면 최고였고요. 차베스 집권 초기에는 여전히 그런 상태였고 굉장히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쿠바에다가 아주 싼 값에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쿠바도 풍부하게 이런 에너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군사작전을 했고 마두로를 체포했고 베네수엘라의 친미 정권, 뭐 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차베스 마두로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최소한 반미는 아닌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지원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이전에는 멕시코도 어느 정도는 쿠바에다가 석유를 제공을 했었는데 멕시코도 압력을 가해서 그것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쿠바는 그야말로 석유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그러니 이제 전기를 쓸 수 없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 나무를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쿠바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그냥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어버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게 쿠바의 정권인 것이고, 사실은 공산정권 중에 그렇게 버티고 있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북한도 사실은 그런 것이고, 과거에 월남전 때 호치민이 이끌던 공산 베트남 정권도 사실은 그렇게 버텼던 거예요. 그냥 굶으면서 죽어가면서도 항복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쿠바도 지금 정권은 그런 상태인데 과연 국민들도 계속 그걸 방치하고 있을까? 그냥 산발적인 시위만 하고 있을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인 겁니다. 쿠바의 계속되는 전력난으로 인해 교통, 물류 등 생활 불편을 넘어 사회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 사회 불안은 이미 굉장한 사회 불안입니다. 쿠바 갈등 관측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달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상황을 매달 이제 보고서를 내요.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월 달이 마지막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5월 달 보고서도 나올 텐데 4월 달에 쿠바에서 발생한 시위가 1,100건이고요. 3월 달에는 1,370건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쿠바 갈등 관측소라고 하는 데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자기들이 공개를 해놓은 바에 따르면 쿠바 내에 자기들의 주재원 같은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은 비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200명이 있대요. 그 200명의 특파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1,300건이 넘었고 4월 달에는 1,100건이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 시위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에너지 위기인 겁니다. 전기를 쓸 수가 없고 또 밥을 지어 먹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이거는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뭐가 있느냐? 아니 똑같이 굶으면 같이 굶을 수 있겠는데 아니 저 공산당 간부들은 저것들은 잘 살고 있잖아 라고 하는 이 불만, 그들 사이에서의 격차가 이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산발적인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처럼 그렇게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규모 시위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021년 7월 11일 날 쿠바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쿠바 역사상 공산주의 쿠바를 말하는 겁니다. 1969년에 여기에 공산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시위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거를 아주 잔인하게 탄압을 한 겁니다. 이 공산당 정권이 잔인하게 탄압을 하고 그래서 다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야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했죠. 배를 타고 특히 미국의 플로리다 이런 데로 그냥 난민이 돼서 탈출을 하고 망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수십만 명이 빠져나갔대요. 2021년에. 그리고 남아있는 시위 주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잡혀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위를 주도할 만한 세력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이런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쿠바의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참기 어려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조직적인 정치 세력이 될 가능성 그거는 희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현재 쿠바의 상황입니다.